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회용컵 대신 사용하는 텀블러 외부 표면에서 유해 중금속인 납이 검출됐습니다. 생활용품 납 함유량 기준에 최대 800배가 넘는 제품도 있었는데 손과 입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노화로 인한 후천적인 뇌 돌연변이가 알츠하이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의 새로운 발병 과정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이 군복무를 대신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제도인데요.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감축을 결정하자 과학기술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 등이 많아지자 급기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시행되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은 이유와 가해자들의 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요즘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일부 유명 커피숍 텀블러 외부 표면에서 유해 중금속인 납이 검출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주로 집 밖에서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개인 보온 보냉컵 텀블러. 스테인리스 등 금속으로 만든 경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꾸미기 위해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코팅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 코팅에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 부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 납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2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나온 겁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과 생활용품점 등의 제품으로 어린이 제품이나 생활용품 납 함유량 기준에 최대 800배가 넘는 많은 양입니다. 음료가 직접 닿는 내부는 아니지만 손이나 입과 접촉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이렇게 페인트로 코팅된 면에 입을 직접 닿아서 마시도록 돼 있어서 납 섭취 우려가 더 큽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씻고 휴대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텀블러를 써왔던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손에 습진이 많아가지고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을 위해 쓰고 있는 게 사실은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텀블러를 쓰는 게 기피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텀블러를 포함한 식품 용기의 경우 내부와 관련한 유해물질 기준이 있을 뿐 외부 기준은 없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페인트나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납 함유량을 90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래 사용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텀블러의 외부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는 사용을 바로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천적 뇌 돌연변이가 알츠하이머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이정호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석종 박사팀은 52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얻은 사후 뇌조직의 유전체 서열을 분석해 알츠하이머병에 존재하던 뇌의 유전 변이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돌연변이가 알츠하이머병의 중요 원인으로 알려진 신경섬유다발 형성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킴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카이스트 교원 창업 기업을 통해 알츠하이머 질환의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난청도인이 보청기를 사용하면 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과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50살 이상 남녀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텍트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의 일간 사이언스 데일리와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대상자 중 난청 환자 4,300여 명을 보청기를 사용하는 1,500여 명과 사용하지 않는 2,800여 명으로 구분하고 매년 인지기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청기 사용 그룹이 사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단기 기억력, 집중력, 반응 시간 테스트 등 모든 면의 테스트 성적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스터 대학의 앤 코베트 박사는 보청기 사용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난청이 인지기능 저하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알츠하이머병 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페이스북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출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규제와 정보 유출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이스북의 자체 디지털 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둘러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공화와 민주 양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와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잇따른 정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소비자 데이터 보호 면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 우려와 함께 돈 세탁 등 범죄 악용 위험성도 제기했습니다. We'd be crazy to give them a chance to experiment with people's bank accounts, to use powerful tools they don't understand, like monetary policy. 증인으로 출석한 페이스북의 데이비드 마커스 부사장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질서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발언에서는 적절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리브라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 내년 상반기로 목표한 출시 시점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리브라가 실제 운용에 들어가면 페이스북은 100여 개의 참여 기업 중 하나일 뿐 특별한 권한은 갖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We will not control either Libra, the currency, or the association, and we agree that no company should control such a network or digital currency.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우신 미 재무장관의 견제 발언에 이어 상원 청문회에서도 리브라가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출시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또 청문회 내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급락했습니다. 선두주자 비트코인이 13% 넘게 떨어지면서 $10,000 선이 무너지는 등 리브라에 대한 우려가 가상화폐 전체 시장의 불안감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태양을 지나가는 진귀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90분마다 지구를 회전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이 태양을 지나가는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나사 관계자는 마치 국제우주정거장이 태양 흑점처럼 보이지만 촬영 당시에는 태양 흑점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2035년쯤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고 달 기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글로벌 타임스가 전망했습니다. 황구 15의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자국 우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오는 2035년 정도에는 중국 유인 우주선의 달 착륙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유인 우주선의 달 착륙이 이루어지면 우주와 과학 연구를 위한 달 기지나 달 마을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특히 미국도 오는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낼 계획이라면서 이것은 달에서 얼음과 헬륨수리 등이 발견되면서 각종 자원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리카 에어로젤을 이용하면 화성을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제트추진 연구소는 2에서 3cm 두께 실리카 에어로젤로 진행한 실험에서 화성 표면이 받는 태양빛과 같은 정도의 램프빛만으로 표면 온도를 65도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리카 에어로젤의 얇은 층만으로 화성 중위도 지역의 평균 온도를 지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애스트로노미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최근 그 유승준 이 입국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잖아요. 예. 그 중심에는 이 유승준의 번역 문제가 걸려 있었죠. 그렇죠. 네.
이 한국 사회에서의 병역 문제는 국민 정서상 용납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네. 최근 과학계에서의 병역 문제가 들끓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전문 연구요원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 전문 연구요원이 우선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전문 연구 요원 제도는 이 석박사 졸업생들이 군 복무를 대체해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는 일종의 대체 복무 제도를 말을 하는 거죠. 예. 이 제도는 석박사 등 고급 인력에게 학문과 과학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기회를 줘서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네. 이 전문 연구 요원은 병역 자원 일부를 네. 군 필요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 업체에서 3년간 연구 인력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한마디로 그 전문 연구 요원 제도가 이공계 대체 복무 제도다 이 말씀이신데 네. 최근에 논란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국방부가 전문 연구 요원을 정원을 한 50% 정도 줄이겠다 예. 이렇게 발표했다는 그런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논란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이 국방부는 병역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 전문 연구 요원을 감축을 해서 그 줄어드는 인력을 뭐 보충해야 된다. 뭐 이게 국방부의 입장이고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이 전문 연구 요원 그 감축이나 이런 폐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뭐 대체 복무 감축 규모와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체에서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아주 여론이 안 좋게 들끓고 있는데요. 이 과기계 이제 주요 단체에서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폐지, 축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예. 공동 성명서를 냈는데요. 네. 이들은 이 전문 연구 요원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는 국내 이공계 대학의 인적 자원 붕괴를 초래하고 고급 두뇌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예.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이 그 근간이 되는 것이고 예. 결국 국가 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건데 네. 이런 우수 인력의 확보는 그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문 연구 요원은 병역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더 늘려서 한 30% 이상 증원해야지 국가 경쟁력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같이 했습니다. 오히려 증원해야 예. 한다. 증원해야 된다. 참 이와 관련해서 과학단체뿐만 아니라 네. 주요 이공계 대학 학생회에서도 입장을 냈다고요. 이공계 학생들이 이런 입장 발표를 잘 내지 않는 그런 예. 애들인데요. 뭐 이렇게 연세대, 뭐 서울대하고 이제 카이스트 이런 과기 특성화 대학 등으로 구성된 총학생회 연합체가 있어요. 예. 네. 여기에서 이제 16일 입장문을 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 결국 이 전문 연구 요원이 지금 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병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가 그 주장하는 병력 감축에는 근본적인 많이 증원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건 미봉책일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또 예지 주장한 게 결국 국방부가 이 군인 수로 국방력을 재는 것은 구시대적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냐. 네. 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73년에 도입된 전문 연구 요원 제도가 결국 국내 과학기술과 국방력 향상에 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전문 연구 제도가 4,6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내고 이 전문 연구 요원 1인당 약 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라는 그런 뭐 근거를 들었습니다. 네. 과학기술계뿐만이 아니라 이공계 주요 대학들 역시도 이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산업계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난 11일 14개 산업계 단체도 뭐 벤처기업 협회 이런 데서도 이 전문 연구 요원 폐지 축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예. 핵심은 국방부는 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좀 지혜를 발휘해달라 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네, 이공계뿐만 아니라 산업계까지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지금 미국 전역은 그 아폴로 50주년 기념 행사로 네. 떠들썩이고 있는데요. 네. 이 아폴로 달 착륙과 관련해서 조금 흥미로운 그런 좀 연설문이라고 해야 어. 될까요? 그런 게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1969년 이 아폴로 11호 발사 당시의 대통령이 그 리처드 닉슨이잖아요. 네. 케네디가 이제 사망하면서 대통령이 됐던 예. 이 닉슨이 이 달 귀환, 그러니까 지구를 귀환하는 그 임무를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아. 연설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한 근데 일이요. 그게 네.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귀한 실패에 대비한 연설문이라고요. 폭스뉴스가 관련 내용을 네. 공개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당시에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었던 윌리엄 세파이어에게 뭐 작성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이 닉슨 전 대통령은 이 암스트롱이랑 버즈 올드린 두 사람이 달 표면을 발을 내딛었잖아요. 네.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달에 땅을 내딛는데
혹시나 지구로 귀환하지 못할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해서 이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연설문을 좀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던 거죠. 예. 이 사람은 이 연설문이 이제 그 운명이 뭐 평화를 위해 달을 탐험하러 간 그들에게 달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하도록 뭐 명령했다. 뭐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네.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뭐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네. 그들이 뭐 이렇게 구조의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희생 속에서 그 인류를 위한 희망이 움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암스트롱이랑 올드린이죠. 인류의 고귀한 목표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았다. 다른 이들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끝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끝맺었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뭉클하고 슬픈데요. 그러게요. 다행히 이 연설물이 쓰일 그쵸. 일을 발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아폴로 11호가 무사히 지구에 귀환했으니까요. 그랬죠. 아폴로 11호가 이제 1969년 7월 24일 날 무사히 지구에 귀환했었는데, 근데 이 닉슨 전 대통령이 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네. 그 이제 암스트롱이랑 올드린이랑 마이클 콜린스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네. 당신들이 이룩한 일로 인해서 우주가 이제 인간 세계의 일부가 됐다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었죠. 예. 제가 이 닐 암스트롱의 전기 영화죠. 퍼스트맨을 감명 깊게 봐서 그런지 맞아요. 더더욱 네. 이 소식이 좀 가슴 벅차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 아폴로 달 착륙의 주연 가운데 한 명이죠. 마이클 콜린스가 얼마 전에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했다고요. 아폴로 우주선에 이제 3명의 우주선이 탑승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그 선장이 닐 암스트롱이고, 그다음에 이제 버즈 올드린하고 마이클 콜린스 등 3명이 탑승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달에 착륙했던 사람은 암스트롱이랑 올드린이에요. 예. 네. 이제 콜린스는 그 우리가 이제 아폴로 사령선이라 부르는데 달 궤도에 이제 정지해 있으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 그 암스트롱이랑 이제 올드린은 달 착륙선을 타고 달에 내려갔고, 콜린스는 내리지 않고요.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이 아폴로 5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나사에서 이제 콜린스를 초대를 한 거죠. 예. 이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게 그 39A 발사대인데, 이제 거기 초대를 해서 네. 한번 현장도 둘러보고 또 나사 관계자들한테 연설도 좀 하고, 예. 마르티미스 그 제2의 그 아폴로 계획에 대해서 뭐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이런 기회를 가졌었던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이날 행사에는 또 올드린은 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오지 않았다고요. 네, 올드린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석을 하지 못했고, 예. 이제 그 암스트롱은 지난 2012년에 사망을 해서 올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뭐 이날이 이제 그 사실은 50주년, 그러니까 발사된 7월 16일 예. 50주년 기념해서 열린 행사였는데, 이날 그 또 로켓 우주 센터에서는 아폴로 11호 발사를 기념해서 로켓 5,000대를 동시에 발사하는 그런 와. 진기록도 이루어졌었고요. 예.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최근에 새로 복원한 이 암스트롱의 우주복, 그 스페이스 슈트라 그러죠. 예. 그게 전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이제 미국 우정국은 오는 19일 달 착륙을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참 역사적인 일이었죠. 자, 오는 2024년에 다시 미국이 제2의 유인 달 탐사선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달 착륙 100주년 때는 또 우리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게 될지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여름철의 별미 대학 찰옥수수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기나긴 가뭄으로 옥수수를 재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옥수수를 수확하느라 오전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키만큼 자란 줄기에서 낫으로 옥수수를 수확하는데 껍질을 까보니 알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기간 지속한 가뭄 탓에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옥수수 재배 농가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재배 면적도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뭄에도 관수로 물을 공급하고 정성껏 키운 탓에 품질은 그 어느 해 못지 않습니다. 그래 날씨가 워낙 가물고 이랬어도 저희가 밤잠 앉아가면서 계속 물을 대주고 이래서 현재 지금 옥수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 믿고 잡숴도 되고. 지난 1991년 이 지역 출신 대학 교수가 종자를 공급해줘 대학 찰 옥수수로 불리는데 괴산군 주력 소득 작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알이 부드럽게 씹혀 치아 사이에 옥수수 알이 잘 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옥수수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판매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괴산군은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는 처음으로 편의점을 통한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다가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이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또 그 직장 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판촉을 좀 하고요. 괴산군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옥수수 직거래와 괴산장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제8대 포스텍 총장에 김무한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김무한 신임 총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포스텍 학생처장, 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연구자 교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차 한-오스트리아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자 교류 사업 신설에 협의하는 등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과 오스트리아 학술교류원은 오는 11월부터 2달간 사업을 공고하고 9개 과제 범위에서 교류 연구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물리학자를 꿈꾸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대전에 모였습니다. 실제 연구 현장에서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꿈을 더 단단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엑시온, 이른바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시설입니다. 무진동 장치에 신호 증폭기를 설치해 신호가 아주 약한 암흑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요람인 IBS,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현장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미래 과학도들이 참여했습니다. 확실히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한다고 해줘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꿈을 약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리학 분야에 역량 있는 학생들이 기초과학 연구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로 5년을 맞았습니다. We are giving them that power to understand how very difficult problems are still possible to work on and succeed. 올해는 모두 19명이 4개 연구단에 상주하며 실험과 이론 연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래 과학도들에게 실질적인 연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5주 동안 이어집니다. I'm hoping will help me with my future studies. It gives me an insight into what it would be like to be a professional scientist. 물리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 교육. 다양한 국적의 과학도들이 기초과학을 배우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영상은 스마트 TV에서 시청하고 채팅은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신인식 미 버팔로대 스티브고 공동연구팀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프로그램을 여러 스마트 기기에서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단일 기기 패러다임에서 다중기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듀얼 스크린 폰과 폴더블 폰 등 4세대 전자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서식하는 식물 겐티아나 루테아가 여성 호르몬 결핍 관련 질환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아주대 의대 중국 운남성 농업과학원 공동연구팀은 겐티아나 루테아의 추출물이 여성 호르몬 결핍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겐티아나 루테아는 유럽과 중국 등에서 재배되는 식물로 흔히 노란 용담으로 불립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따돌림과 막말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네.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나요? 그 작년이었죠. 2018년 설 연휴에 대학의 한 병원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간호사 직군 내에는 태움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급박하고 위중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붙여서 서로 가르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럴 때 좀 강압적인 교육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고 보는데요. 이걸 가장한 직장 괴롭힘의 형태라고 보는 것이죠. 태움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간호사들이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할 때 촛불을 들고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촛불이 타는 것을 태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의식을 이제 잘못 와전이 되어져서 일부에서는 영혼이 다 탈 때까지 의료에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 조직에도 헌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압적인 어떤 규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좀 강압적이어도 선배 말을 따라야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런 강압적인 교육에는 뭐 머리를 잡아당긴다라든지 뺨을 때린다라든지 이런 행동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행동은 당연히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정도의 안 좋은 행동입니다. 또 작년에 뭐 삼성전자 해외 법인장 고위 간부가 직원들한테 함부로 폭언하고 수시로 또 성추행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미래기술개발 사장인 양진호 사장이 뭐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또 뭐 직원들을 염색시키고 무슨 막 그 생물을 사냥을 시키고 하는 이런 나쁜 행동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뭐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사건들 외에도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례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그것도 이제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보고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세에서 64세 정도의 성인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최근 1년 동안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73%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빈도를 좀 살펴보면요. 월 1회 정도가 21.4%, 주 1회 정도가 13.2%, 또 거의 매일이라고 하는 응답도 12%나 되었고요. 그 외에 월 1회 미만은 26%였습니다. 사실 계산해보면 절반 정도가 한 달 동안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10명 중 7명 이상의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보통 어떤 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나요? 그 괴롭힘의 이제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요. 가장 이제 많았던 경우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이런 이제 정신적인 공격이 2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어떤 뒷말이나 또 소문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 또 온라인상에서 모욕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 외적인 일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이런 거였는데요. 이게 20.8% 정도였고, 세 번째는 이제 소외시키는 것, 무시하는 것, 말하자면 인간관계에서 따돌림이나 차별을 하는 것 정도가 16% 정도였고요. 많이 시키시죠. 잔심부름 시키는 것, 이렇게 과도한 사적 요구 이런 경우도 10%였고요. 직접 때리는 이런 신체적인 공격도 2%나 됐습니다. 네, 정신적인 공격부터 정말 물리적인 공격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들, 이들의 심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상황과 성격이 같이 작용한다라고 보는데요. 특별한 상황에 이런 잠재된 성격이 올라와서 이런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심리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을 이제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주면 내가 좀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요. 뭐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는 걸 보면 상당히 성숙되지 못한 그런 성격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괴롭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능하고 일을 잘 못하는 것이죠. 게으르고 또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효율적인 직장, 튼튼한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궤변이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들은 굉장히 독재적이고 오만하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생물학적인 점을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재미있는 게 이제
이렇게 우월감을 좋아하는 사람들, 갑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 아닌가요? 예, 이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면 상대방이 기쁜지 슬픈지를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네. 말하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 일부에서는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갑질을 하면 쾌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보통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의 보상작용이 바로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국 이건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후에 다른 데에 가서 오히려 화풀이를 하고 이런 박탈감을 이렇게 갑질로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로에서 뺨 맞고 이 뺨 맞은 사람들이 다시 한강에 가서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게 거군요. 갑질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지심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갑질을 하는 갑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면 네. 반면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좀 심하게 당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참, 왕왕. 네,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뭐 일부 사람들은 네. 직장을 그만두거나 네.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심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은요.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라든지 다수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가한 사람들과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들은 계속 가해자들을 반복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무력감으로 인해서 정신증이라든지 자살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심리는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 초기에 트라우마를 받으면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그런 도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움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래서 아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최근이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뭐 기준은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돼서 잘 아실 텐데요.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힘입니다. 힘을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이런 업무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고통을 주거나 근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를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누구든지 피해당한 사람들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조사를 벌여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징계해야 되는 이런 법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과거에도 물론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한다라든지 공권력에 의존을 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사용자, 말하자면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조치에서는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면 직장을 옮겨준다라든지 필요한 휴가를 내준다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뭐 이게 회사 내부의 징계 조치를 좀 규정한 법안이지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강한 법이 지금 생겼다라고 해서 금방 이런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모두 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괴롭힘 대응 협의회, 협의체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예방 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회사 내에 보급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회사 내에서 유능함이나 강함이 보다도 훨씬 더 좀 좋은 가치는 겸손이나 배려, 공감 이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런 가치가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업 차원에서 좀 조직 내 갈등을 줄이고 또 이런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좀 더 철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공익단체가 대처 10개명을 만들었는데요. 네, 먼저 할 일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내용과 시간, 목격한 사람을 기록하거나 녹음을 해두라고 조언하는데요. 네,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하기 두렵다면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근무 환경이 더 나아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